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자, 시험을 앞두고 며칠 남진 않았지만 7강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수능 특강 76쪽입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1번 문제 우리 7강에서 제일 첫 번째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리부어였습니다. 리부어. 자, 그걸 먼저 생각하시고 한번 볼게요. 제시문들이 별로 썩 좋지 않은데요. 키워드 확인만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비심과 사회적 선의지는 결코 순수하거나 강력하지 않다. 라고 여차저차 하면서 자, 리부어의 키워드는 뭐냐? 개인윤리뿐만 아니라 사회윤리가 필요한데 사회윤리적 차원에서 그래서 뭐다? 네, 강제성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우리 공부했을 때. 자, 그래서 가장 친밀한 사회 집단보다 규모가 큰 사회적 협력은 모두 일정한 강제성을 요구한다. 그리고 어떠한 국가도 강제성 없이 국가를 보존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선지, 사회적 갈등의 원천은 인간의 무지와 이기심이다. 사회적 갈등의 원천은 인간의 무지와 이기심이다. 자, 제가 수업할 때 이런 내용을 수업한 적이 없고 그렇다면 제 신문 안에 이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거든요. 네, 이 문제 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배운 적이 없다. 제 신문에서도 확인이 안 된다. 그렇다면 일단 넘어가세요, 여러분. 이 선지에 지금 기억 선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힘을 빼면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애매하다라고 체크만 해놓고 넘어가는 거를 제가 권장드려요. 우리 문제풀이 공학적으로 접근할게요. 자, 기억 넘어갑니다. 니은 인간 사회의 항구적인 평화와 자, 여러분 항구적인이라는 것은 영원한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 사회의 영원한 평화와 동포에는 실현될 수 있다? 여러분 인간 사회의 영원한 평화라는 건 없죠. 평화라는 것은 어떤 집단이나 뭐 국가나 사회 간의 힘의 균형이 세력의 그 균형을 이루었을 때는 평화가 있지만 이러한 평화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힘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전쟁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구적, 자, 영원한 평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선지 니은을 제끼시면 니은 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 사회적 강제력은 언제나 선의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이거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네. 사회적 강제력은 언제나 선의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네. 지금 디귿이 두 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맞는 선지예요. 자, 리을 보겠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민주적 방법에는 강제적 요인이 없다. 모두 일정한 강제성을 요구하고 네, 강제성 없이 국가를 보존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럼 리을이 틀렸네요. 자, 그렇다면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기억은 이렇게 기억이 애매할 경우에는 여기서 고민하지 마시고 네, 나머지 선지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소거법을 써서 정답을 찾으시는 것을 네,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2번 가겠습니다. 2번 각 개인이 갖는 바는 그가 다른 사람과 교환하거나 선물로써 다른 사람으로 얻은 바이다. 자유세계에서 새로운 소유물은 네, 소유 권리를 소유합니다. 자, 누구냐? 노직이네요. 소유 권리. 자,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개인 간 소유물의 불평등은 그 자체로 부정하다. 자, 노직은 자유지상주의자인데요. 개인 간 소유물, 어떤 사람은 소유물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게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자체로 부정의하다? 그렇지 않죠. 노직이 개인 간 소유물의 어떤 불평등이 부정의하다고 볼 때에는 그 소유 권리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이가 있었을 때 이해하시죠, 여러분? 취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이전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부정의하다고 하는 거지. 소유물의 불평등 자체가 그 자체로 부정의할 수는 없다. 네. 정당하게 취득하고 이전됐다면 어떤 한 사람이 100을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정의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자, 2번. 모든 자산의 분배를 자, 합동으로 결정하는 집단이 필요해? 필요하지 않죠, 여러분?
취득과 이전, 자유로운 이전 과정을 통해서 네, 소유 권리를 주고받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결정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거에 부정의한 상황인 거죠. 3번, 과거의 불의가 현재의 소유 권리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직은 자신의 정의의 원칙, 정의의 원칙을 뭐라고 했냐면 역사적이면서 비정형적인 원리이자 원칙이라고 했거든요. 자, 역사적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 권리가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확인한다? 자, 그 소유 권리의 역사적 과정을 확인하는 거죠. 취득이 정당했는가? 이전의 과정이 정당했는가, 그치?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역사적 그 소유 권리의 과정을 확인하다가 과거의 불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국가가 나서서 교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니 과거의 불의가 현재의 소유 권리 여부에 영향을 주나요? 주지 않나요? 준다고 봐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않는다 틀렸습니다. 자, 4번. 정의로운 상황으로부터 정의로운 단계를 거쳐 발생한 것은 무엇이나 정의롭다.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건 절차적 정의관이거든요. 절차적 정의. 롤스도 동의하는. 그렇죠? 정의로운 상황에서 단계를 거쳐서 발생했다면 무엇이나 그 결과적으로 소유물이 불평등하다 하더라도 정의롭다고 봅니다. 자, 정답은 4번인데요. 5번이 왜 틀렸나 볼게요. 자, 양도의 원칙에 따라 소유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소유물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렇지 않죠. 양도의 원칙, 자유의사에 따라서 양도의 원칙에 따라 소유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취득했다면 그 소유물은 정당하지 않을 수 없죠. 정당하다라고 보는 게 로직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3번 갈게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다음 사상가 누구냐? 특수적 정의의 하나의 유형은 이라고 하면서 자, 동등하지 않은 몫을 동등한 몫을 여기 쭉 읽어야 되는데 자, 공정한 것은 사람들이 동등하지 않다면 그들이 동등한 몫을 받지 않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동등한 사람이 동등하지 않은 몫을 받거나 혹은 동등하지 않은 사람이 동등한 몫을 받는다면 싸움과 불평이 생겨나게 된다. 라고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자료 플러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시면 자, 법을 준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의로운 것이다. 자,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어떻게 분류했나요? 자, 일반적 정의, 일반적 정의라고도 하고 보편적 정의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특수적 정의라고도 하고 또 특수한 어떤 부분에 적용된다고 해서 부분적 정의라고도 하죠. 일반적 정의는 공익을 지향하는 법을 준수하는 것. 그래서 준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따라야 하는 거죠. 자, 특수적 정의는 어떤 특정한 영역에 해당되는 것인데 분배적 정의가 있고, 그치? 그 다음에 교정적 정의가 있었습니다. 자, 분배적 정의는 어떤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느냐? 기하학적, 기분산교, 기억나시죠? 기분이 산뜻한 교. 네, 교정적 정의는 산술적 비례의 동등성을 추구한다. 자, 그래서 선지 다시 보시면 법을 준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의로운 것이다. 그렇죠. 일반적 정의가 뭐냐? 준법, 법을 준수하는 것이었거든요. 맞다. 2번, 사회적 재화는 각자의 가치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그렇죠. 분배적 정의는 우리가 부나 명예나 직위를 분배할 때 있어서 기하학적 비례를 따른다는 것은 그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구체적으로 이 가치라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기여도를 뜻해요. 그래서 각자의 가치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3번, 사회 갈등은 모두에게 동등한 몫이 분배될 때 사라진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에게 동등한 몫을 분배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한 사상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등한 몫 아니다. 답은 3번인데요. 4번 보시면 자, 교정적 정의는 관련된 당사자들을 동등한 자들로 간주한다. 그렇죠. 그래서 산술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는 것인데 관련된
당사자가 누구든지 간에 대통령이든 뭐 재벌이든 아니면 가난한 소시민이든 다 속도를 15km 초과하면 32,000원은 똑같은 그 금액을 벌금으로 낸다라는 것은 어떤 손해나 피해를 끼쳤을 때, 잘못을 했을 때 그 관련된 당사자들을 동등한 자들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5번 보시면, 자, 특수적 정의에서 정의는 비례적인 것이고 부정의는 비례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죠. 특수적 정의에 있어서 기하학적 비례, 산술적 비례의 동등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특수적 정의에서 정의는 비례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인데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자, 누구냐?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최초의 상황은 공정하다. 누굽니까? 롤스네요. 롤스. 자, 기억. 정의의 원칙은 상호 동등한 관계에 있는 개인들에 의해 합의되어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자, 상호 동등한 관계에 있는 개인들에 의해 합의될 때 공정한 상황에서 노출되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죄의 베일이라는 것을 설정하게 된 거죠. 자, 기억선지 맞는 선지입니다. 자, 소거법 쓰세요, 여러분. 자, 니은. 자, 사회 정의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을 모두 제거해야만 실현될 수 있다. 자, 롤스가 여러분,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을 모두 제거해야 된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 허용될 수 있다.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언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때. 네. 그러니까 모두 제거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답이 벌써 나와버렸어요. 들은 맞는 건데 확인할게요. 자, 구성원은 누구라도 사회적 지위와 직책을 획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렇죠.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리을. 원초적 입장에 놓인 사람 모두는 자기 이익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정의의 원칙에 합의한다. 그렇죠. 자, 자기 이익의 안정적 확보. 지금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최소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합의하는 것이 자, 바로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합의하게 된다라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답은 그들을 해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인데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모든 사회적 가치는 자, 그 고유한 분배 영역을 구성한다. 누굽니까? 왈처죠, 왈처. 네, 공동체주의자. 자, 각 사회마다 이 사회적 가치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그 사회적 가치는 또 그 분배 영역에 따라서 고유한 어떤 분배 영역을 구성하고 또 그 분배 영역에 해당하는 특정한 방식으로 분배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동일한 사회적 가치는 상이한 사회에서도, 상이한 사회라는 건 서로 다른 사회를 뜻합니다. 자, 동일한 사회적 가치. 자, 부라는 동일한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서로 다른 사회에서도 이 부라는 가치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이건 틀린 거죠. 자, 왈처는 공동체주의자이기 때문에 공동체마다 각각 특수하고 다른 어떤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 전통이 존재한다. 그 속에서 서로 다른 동일한 사회적 가치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사회적 가치가 서로 다른 사회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2번.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가 사회적 가치인 것은 아니다. 아닙니다. 네, 분배적 정의라는 것은 사회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라는 것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모든 가치가 사회적 가치입니다. 자, 3번. 모든 사회적 가치는 각 가치가 지닌 사회적 의미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자, 이게 맞네요. 그죠? 여러 가지 그 모든 사회적 가치가 있을 텐데 그 가치들은 다 각각의 가치가 지닌 서로 다른 사회적 의미에 따라서 분배되어야 한다. 네, 3번이 답이고요. 4번. 하나의 사회적 가치가 분배의 모든 영역에서 지배적인 가치가 되어야 한다. 자, 왈처는 다원주의적 평등, 복합 평등,
복합평등으로서의 사회를 주장했는데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자, 그 의미는 지배적인 가치가 없는 사회가 곧 다원주의적인 평등이 이루어진 사회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지배와 전제에 반대했습니다. 하나의 가치가 지배하면 안 돼, 다른 영역을. 그죠? 그래서 다양한 영역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영역 간의 벽과 경계를 세워야 된다. 이 경계가 허물어지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자, 5번. 한 사회의 지배적 가치는 모든 구성원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재분배되어야 한다. 자, 이런 주장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인데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누구신가? 처벌 그 자체는 여전히 비용이다. 그러면서 처벌받는 개인에게 아무런 과도한 고통도 생겨나지 않고 설사 처벌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어떤 다른 개인에게 쾌락을 창출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용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처벌의 목적이 달성된다. 자, 지금 이거는 벤담이거든요. 어떤 친구들이 물어요. 선생님, 벤담이랑 베카리아랑 어떻게 구분하나요? 자, 벤담과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완벽하게 여러분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벤담은 없지만 베카리아만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죠. 어떤 관점? 사회계약설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베카리아를 줄 때에는, 제시문에 줄 때에는 반드시 사회계약론적 관점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베카리아라고 판단하시면 되세요. 지금 이 제시문에서는 공리주의적인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벤담입니다. 자, 기억. 처벌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일종의 해악이다. 그렇죠. 공리주의에게 있어서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인데 처벌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악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니은 처벌의 목적은 범죄자의 행위를 통제하는 것에 국한된다. 자, 처벌의 목적은 두 가지였어요, 여러분. 일반 예방주의, 일반인들에 대한 범죄 예방, 그 다음에 특수 예방주의, 특정한 범죄자에 대한 재범 예방. 그런데 범죄자의 행위를 통제하는 것에 국한된다라고 하면 지금 일반 예방주의를 빠뜨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틀렸다. 그렇죠? 자, 니은 틀렸습니다. 제끼겠습니다. 답이 벌써 나와버렸어요. 자, 그럼 드르는 무조건 맞는 거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디귿. 모든 폐해는 될 수 있는 한 적은 비용으로 막아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자, 공리주의는 무조건 이익과 폐해, 손실 이런 것들을 저울질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적은 비용으로 막아야 된다. 리을. 처벌의 정당성은 더욱 어떤 큰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할 때에만 인정돼야 한다. 역시 저울질이죠. 처벌을 하는데 내가 막고자 하는 것보다 지금 처벌의 고통이 더 크게 산출돼. 그러면 하지 말아라. 차라리 하지 말아라. 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그들의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만 더 풀게요. 맞아. 자, 7번입니다. 형벌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오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은 그에게 가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누구냐? 인간은 결코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다. 누굽니까? 네, 칸트죠. 자, 칸트이고 어떤 관점? 응보주의적 관점. 응보주의는 응당한 보복. 잘못했으니까 혼나는 거야. 자, 응보주의입니다. 기억. 자, 형벌은 범죄 행위에 상응하여 동등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보복법. 보복법이라는 것도 키워드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 그러면 하면 니은 선지. 자, 형벌은 언제나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해져야 한다. 자, 여러분 잘못했으니까 혼내는 건데 갑자기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라는 건 무슨 말인가 또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자, 잘못한 사람이 혼나지 않으면 공적 정의가 무너진다고 봤죠. 칸트는. 그래서 언제나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라는 말은 결국은 잘못했으니까 혼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적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자, 니은이 맞습니다. 그러면 답은 드냐, 르냐가 결정짓는데 디귿.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의 이익 증진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 증진이다. 자, 칸트는 잘못했으니까
혼내는 거지 범죄자 이익 증진이든 공동체의 이익 증진이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네, 답은 5번이 나왔는데요. 리을선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형벌은 범죄자에게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인격을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범죄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네, 칸트가 이야기했었습니다. 답은 그느르 해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사상가는 자신이 살인을 했을 경우 사형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자신이 살인자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아, 사형을 받는 것에 동의했구나. 사람들이 동의했다라고 보는 사상가 누굽니까? 루소입니다. 자, 반면 비사상가는 자신의 생명을 타인이나 사회에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누굽니까? 네, 비사상가는 베카리아네요. 따라서 루소는 베카리아에게 어떤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자, 1번. 살인범이 공동체의 적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됨을 강구한다. 자, 루소는 살인범을 공동체의 적으로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간주되어서는 안 됨을 강구하고 있다. 이건 루소가 할 수 없는 말이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 살인범이 공동체의 적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하면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형벌의 정당성이 시민 전체의 이익 증진에 근거해야 함을 간과한다. 자, 루소는 시민의 동의에 의해서 형벌의 정당성이 시민의 동의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니까 생명 박탈권 양도에 근거해야 함을 간과한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익 증진 이건 그 공리주의적 관점이죠. 3번. 일반인이 두려움 때문에 유사한 범죄를 범할 수 없게 형벌을 부과해야 함을 간과한다. 자, 이것도 그 공리주의적 관점이죠. 4번.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함이 아님을 간과한다. 자,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함이 아닌데 베카리아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루소에게 있어서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죠. 베카리아도 이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 자,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이 뭐예요? 사회적 효과입니다. 사회적 효과. 공리주의적 관점이니까, 그치? 일반인들에 대한 범죄 예방.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범죄 예방이죠. 그 다음에 범죄자들에 대한 또 범죄 예방. 네, 재범을 방지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베카리아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5번. 사형의 정당성은 생명 보존을 위해 맺은 사회계약에 의해 성립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자, 그렇죠. 사형의 정당성은 생명 보존을 위해 맺은 사회계약에 의해 성립될 수 있는데 베카리아가 그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루소와 베카리아는 공통적으로 사회계약설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소는 사회계약이라는 관점에서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고 시민들이 동의했다고 보고 베카리아는 사회계약설적 관점에 의해서 생명 박탈권을 시민들이 양도할 수가 없다. 그러니 사형제도는 옳지 못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힘드실 수 있으니까 기본 문제까지 하고 실전 문제는 다시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